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the raw uranium. 보고서 하나가 Iran 올라왔죠. accused Israel of sabotage. 우리가 모르는 And 나라가 now, 움직이고 after years of 있습니다. covert 그들의 전작권은 여전히 미완이었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완전했습니다. 승인 발표 몇 시간 뒤 모든 데이터가 무의미해졌습니다. 호주는 아직 준비 중이었는데 그 나라는 이미 끝내놨다 했습니다.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조차 예상 못한 침묵 속의 반전이었죠. 도대체 그들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리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는 자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못 만들 거야.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했을 때 말이죠. 호주 받잖아요. 승인 받고 10년째 못 만들고 있는 거. 정치적 제스처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뒤 발표가 터졌어요. 한국 방산 기업 한화오션이 발표했습니다. 이미 완료했다고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모든 게 끝난 상태였어요. 트럼프는 던져줬는데 한국은 이미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카터입니다. 워싱턴 DC 글로벌 안보산업전략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분석해왔어요. 그날 워싱턴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배제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하니까요. 수백 개 국가를 분석했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제 모든 분석이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은 30년간 요청해왔습니다. 1993년부터였죠. 예전에는 3조 5천억 원을 투입했어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로 중단됐습니다. 다시 요청했지만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거부당했어요. 30년간 답은 똑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트럼프에게 다시 물었을 때 답이 바뀌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제 모니터 옆엔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상태 표시가 선명했어요. 지연됨, 예산 초과, 2021년 승인받고 2025년 지금까지 10년째 건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예측 분석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최소 20년 소요. 호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 이전에만 5년, 설계와 검증에 8년, 실제 건조에 7년 이상. 이건 물리학이었어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이었죠. 제 보고서는 백악관으로 전송됐습니다. 국방부에도 보냈어요. 주요 동맹국 정부들에게도 배포됐죠. 모두가 제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조수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내밀었죠. 긴급 속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한화오션, 한국의 방산 기업이었어요. 극비리의 핵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승인 발표단 몇 시간 만이었어요. 설계부터 건조 계획, 운용 시나리오까지 전부 검증이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미국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착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설계도가 공개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죠.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조작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해온 원칙이었죠. 저는 즉시 검증팀에 연락했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의 모든 과거 기록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기술력을 확인하라고, 신뢰도를 분석하라고 했죠. 1시간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화오션은 한화그룹 계열사였어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 중 하나였죠. 조선 기술력은 세계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으니까요.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였어요.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동맹국 정부들도 전화를 걸어왔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한국이 정말 준비를 끝낸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고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데이터는 불가능을 말하는데 현실은 완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긴급 안보 회의였습니다.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화오션의 발표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들이 공개한 설계도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검증이 가능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최소 20년 소요라고 적힌 그 문장을요.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던졌어요. 20년 경력,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제 분석이 완벽하게 빗나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대체 뭘 놓쳤는지, 왜 한국은 이렇게 빨랐는지, 아니 빠른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는지 말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 멀리 국회의사당 돔도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저 불빛들 넘어 태평양 건너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요. 트럼프는 던져줬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받을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30년간 거부당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에 보여준 거였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긴급 재분석. 우리가 놓친 변수들.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30년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나온 그날 바로 완료 발표를 했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파헤쳐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숨겨진 이야기를요.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이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해낼 수 있었는지 알아야 했죠. 제 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난 30년간의 기록을 전부 뒤지라고 했어요.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 현황, 방산 기술 발전사, 핵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밤새 그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죠. 그리고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당한 뒤에도요. 1993년 첫 요청이 막혔을 때 그들은 조용히 기초 연구를 시작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3조 5천억을 투입했다가 중단됐을 때도 연구진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핵심 인력들이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고요. 한화오션이었습니다. 그 핵심 인력들이 모인 곳이 표면적으로는 일반 선박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승인이 떨어질 날을 대비해서요. 2015년부터였습니다.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코드명은 프로젝트 사일런트 샤크였어요. 침묵의 상어라는 뜻이었죠. 미국 승인 없이도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를 이끄는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답게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모든 변수를 계산했죠. 자료를 보니 놀라운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계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핵심 부품들도 이미 개발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추진 시스템, 냉각 장치, 제어 시스템까지요. 미국 기술 없이도 작동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워싱턴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그들을 동맹국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감시 대상으로 봤습니다. 핵기술을 절대 넘겨줄 수 없는 나라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허락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준비를 끝내고 우리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놓고 있었죠.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느냐고. 돈입니까? 기술력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전부라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했죠. 오늘날 한국을 보십시오.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가 세계를 이끄는 기업입니다. 배터리에서는 LG와 삼성 SDI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조선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1위를 다투고 있죠.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처럼요. 자원이 없다고 평가받았던 나라가 기술로 인류 국가가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전략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요.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주변국들은 무시했죠. 회복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시작했어요.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80년대에는 전자산업으로, 90년대에는 반도체로, 2000년대에는 IT로 계속 진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배웠습니다.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본국들은 절대 기술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죠. 그래서 그들은 독자 개발을 택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스스로 만들었어요. 배터리 기술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조선 기술도 독자적으로 완성했죠.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어요. 제 화면에 한화오션 본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거대한 조선소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곳에서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을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연구진이 투입됐다고, 1조 원이 넘는 자체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미국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었죠.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승인이 영원히 안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1조 원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했어요. 믿었던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2025년에 왔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이었어요. 한국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인이 떨어지자 단 몇 시간 만에 준비 완료를 선언했죠. 세상은 놀랐지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저는 호주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호주는 2021년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핵기술을 직접 이전받기로 했죠. 하지만 2025년 지금까지 호주는 건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문제였어요. 기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죠. 모든 게 부족했어요. 승인은 받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승인은 늦게 받았지만 준비는 일찍 끝내놨어요. 예산도 확보돼 있었고 인력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시설도 준비돼 있었죠.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구나.
허락을 구하는 동시에 준비를 끝내놓는 것. 승인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모든 걸 갖춰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백악관에서였어요. 긴급회의가 또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겼어요. 이제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랐는지를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30년간 거부했던 나라가 사실은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기술을 그들이 이미 손에 넣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화면에 한 문장이 떴어요. 한국은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치밀하게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동기를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걸 놓쳤는지 한번 되돌아봤고, 그 중에 한화오션이 10년간 극비로 준비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죠.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화그룹의 과거 기록을 전부 뒤지라고 지시했어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라고 했죠. 오래된 파일일수록 진실이 숨어있는 법이니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조수가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들고 왔어요. 1990년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보관소 구석에서 찾았다고 했죠.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한국화약 중국 방문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화약, 지금의 한화 이전 이름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떤 건물 입구를 찍은 거였죠. 그런데 그 위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한글과 중국어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환영 남조선 폭파 집단.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죠.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문짝만하게 말이죠. 이건 뭡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업 방문단을 맞이하는 환영 현수막에 폭파 집단이라고 적어놓다니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고의적인 멸시였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이었어요. 한국화약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였죠. 당시 한국화약은 화약 기술로 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환영 행사장에 저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중국 측은 해명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환대의 뜻으로 번역했다고, 실수였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파일에 당시 한국 기업인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견디고 있었어요. 소국이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한 이유였어요. 작은 나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질투도 있었죠. 한국 기술이 발전하는 게 눈에 거슬렀던 거예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한화오션, 그 기업의 모태가 바로 이 한국화약이었습니다. 폭파 집단이라고 불렸던 그 회사가 지금은 침묵의 상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건 30년을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모욕에 대한 대답이었죠. 폭파 집단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블래스팅 그룹이라고 적었어요. 폭파 집단. 그 단어를 천천히 써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모욕은 어떻게 힘이 되는가? 치욕은 어떻게 동력으로 바뀌는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미국 기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즉시 답했어요.
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배상을 요구했을 거고 언론에 발칵 공개했을 거라고 했죠. 유럽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외교 문제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가 답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항의했을 거고 무역 제재를 경고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견뎠어요. 강경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도 걸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죠. 단지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부분을 읽었어요. 당시 한국화약 총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승현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는 귀국 직후 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죠. 조용하게 남조선 폭파 집단의 품격을 보여줘라. 그게 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조용하게, 품격을,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분노하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라는 뜻이었죠. 이게 한국식 반격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것,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이후 한화의 행보를 추적했어요. 흥미로운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1995년 사명 변경, 한국화약에서 한화로 바뀌었어요. 화약이라는 단어를 지운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폭파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기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켰어요. 제 화면에 한화그룹 연역이 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일관된 패턴이 있었어요. 방산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부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방산만은 달랐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복수였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로 하는 복수였죠. 성과로 하는 대답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증명이었습니다. 폭파 집단이라고 불렸던 회사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모욕을 당했던 화약 기술이 이제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진화해 있었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90년 그 현수막을요. 환영 남조선 폭파 집단, 그 모욕적인 글자들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웃고 있을까? 중국은 그때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소국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소국이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갖지 못한 기술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의 에너지 한국은 어떻게 치욕을 동력으로 바꿨는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모욕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그들이 그 모욕에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중요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밝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 30년간 준비해온 대답이 무엇인지 밝혀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1990년 모욕, 조용한 결심, 30년 준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증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차례였어요. 폭파 집단이 어떻게 품격을 보여줬는지 알아볼 시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 준비한 대답이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답 앞에서 워싱턴이 또다시 당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조용하게 품격을 보여줘라.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30년을 움직였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한국화약에서 한화로 사명을 변경했죠. 화약이라는 단어를 지운 겁니다. 폭파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미지 쇄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 깊은 의도가 있었어요. 화약 기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켰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혁명적으로 재설계한 거였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한화가 세계 불꽃 축제를 시작한 겁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제 행사였죠. 처음엔 작은 규모였어요. 하지만 매년 커졌습니다. 저는 축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초기 관람객 수십만 명, 2010년대 들어서는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20년대에는 200만 명 이상이 모였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행사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어요. 매년 새로운 불꽃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더 밝은 색상, 더 정밀한 타이밍, 더 복잡한 패턴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불꽃 기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화가 개발한 새로운 화약 배합이 나와 있었어요. 기존보다 30% 더 밝은 빛을 내면서도 위험성은 절반으로 줄였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시연장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불꽃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왔어요. 유럽에서도 왔죠. 중국 기업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화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말이죠. 저는 유튜브에서 축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가득 찬란함이 터져나왔어요. 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행복해했죠.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환영 남조선 폭파 집단, 그 모욕적인 현수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속 찬란함이 보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대답이었어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죠. 폭파 집단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욕을 찬란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치욕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불꽃 축제는 표면이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물밑에 있었죠. 투자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연구 개발비를 추적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이 그랬어요.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불꽃 축제에 쓰는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뭔가 숨겨진 프로젝트가 있을 거였죠. 제 조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화오션이 201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거제도 조선소를 확장했다고 했죠. 표면적으로는 일반 선박 건조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군사용 특수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해 테스트 장비, 고압 실험실, 비밀 설계실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중 전략이구나. 하늘에서는 찬란함을 터뜨리면서 바다 밑에서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불꽃에 환호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2010년대 후반 자료를 찾았습니다. 극비 프로젝트 코드명이 나왔어요. 프로젝트 사일런트 샤크였습니다. 침묵의 상어라는 뜻이었죠. 핵추진 잠수함 독자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금기를 깨는 도전이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핵기술을 다룬다는 건 국제적 경계를 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화는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투입된 인력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연구진이었어요. 예산은 조 단위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진행된 프로젝트였죠. 미국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조용하게 풍격을 보여줘라. 그 한 문장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불꽃은 풍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잠수함도 풍격이었어요. 두 개가 하나의 전략이었죠. 세계는 한화를 문화기업으로 봤습니다. 아름다운 불꽃을 만드는 회사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화는 방산기업이었어요.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회사였죠. 가장 밝은 빛으로 세상의 눈을 가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천재적인 위장이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불꽃놀이나 하는 회사가 핵잠수함을 만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눴어요. 트랙 1은 빛이었습니다. 세계 불꽃 축제, 문화행사 소프트 파워였죠. 트랙 2는 어둠이었어요. 극비 프로젝트 핵잠수함 하드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두 트랙은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불꽃 기술에서 개발한 정밀 제어 시스템이 잠수함 미사일에 적용됐습니다. 화약 배합 노하우가 추진 시스템에 활용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전략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 모욕을 당했을 때부터 계획된 복수극이었죠. 30년을 내다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한화의 이중 전략을요.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불꽃 축제가 위장이었다니, 문화 행사가 군사기술의 은폐막이었다니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투자 흐름을 보면 명확했어요. 수익성 없는 불꽃 축제에 수백억을 쏟아부은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화가 물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미국도 몰랐고 중국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민들도 대부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2025년 미국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한화오션이 발표했죠.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10년간 극비리에 개발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한국이 저 별 같구나. 작지만 밝은 멀지만 선명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빛이라고요. 폭파 집단이라고 모욕당했던 회사가 이제는 아시아의 중심에서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불꽃 기술과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 된 거예요. 조용하게 풍격을 보여줘라. 그 명령은 이렇게 실행됐습니다. 가장 화려한 빛으로 감탄을 자아내고 가장 조용한 무기로 경계를 무너뜨린 거였죠.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중 전략의 완성이었어요. 한화가 어떻게 세계를 속였는지, 아니 속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수첩을 폈습니다.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트랙 1B 트랙 2 어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두 개가 하나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증명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모욕에서 시작해 불꽃으로 대답하고 잠수함으로 완성한 이 서사가 어디로 향할지, 한국은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저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을 다시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들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풍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일을 더 뒤지던 중 최근 기록을 발견했어요. 2020년대 중반 자료였죠. 그리고 또다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화를 극찬했습니다. 2024년 초였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했죠. 한화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그때 자료를 봤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대단했어요. 한화는 폴란드에 K2 전차 수백 대를 수출했습니다. 호주에는 AS9 자주포를 팔았죠. 중동 국가들과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화의 방산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20년 5조 원대였던 게 2024년엔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아시아의 중심에서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전통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어떤 분야에서는 그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거예요. 미국이 한화를 극찬하자 즉시 반격에 나섰죠.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요. 무역 제재를 암시했습니다. 협력 중단을 경고했어요. 핵심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했죠.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듭니다. 저는 수십 개 사례를 봤어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양쪽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김승연은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했죠. 난 괜찮은데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못 참는다. 그게 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은 감수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건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초월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했어요.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거대 기업들 말이죠. 그들의 행동 원리를 추적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였어요. 주주 가치가 최우선이었죠. 분기 실적이 중요했고 주가가 곧 성공의 지표였습니다. 국가는 고객이었지 정체성은 아니었어요. 로비 자료를 봤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의회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였어요. 냉정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화의 투자 패턴을 분석했어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국가 전략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한국에 필요한 기술이면 개발했어요.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었죠. 10년간 조 단위 돈을 쏟아부었지만 수익은 제로였습니다. 미국 기업이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화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승연에게 회사는 곧 국가였으니까요. 사업은 애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인터뷰 기록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다고 나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이 뭐냐고요. 그의 대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익보다 믿음, 효율보다 사람.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수사적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2024년 중국 압박 사건이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했죠. 이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드냐고, 돈이 아니라면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자긍심이라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이건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주를 위해 일하지만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분기를 보지만 그는 세기를 보고 있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역사를 조사했어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어요. 국가 건설자에 가까웠죠.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 1960년대부터 재벌들이 산업화를 주도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움직였어요.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였죠. 국가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이라는 것을요. 나라가 망하면 회사도 망한다는 걸 체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겁니다.
김승연도 그 세대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부친이 한화를 키울 때부터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국가와 기업은 하나라는 믿음이었죠. 그 정신이 아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압박 앞에서 쫄지 않았던 거예요. 난 괜찮은데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가 타격을 받아도 괜찮지만 한국의 자존심은 못 건드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역풍이 됐어요. 한화는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했죠.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했어요. 데이터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한화의 수출이 급증했어요. 중국 의존도는 낮아졌고 서방 시장 비중은 높아졌죠. 중국이 막으려던 게 오히려 한화를 더 글로벌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워싱턴 동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요. 그들은 서구식 자본주의와 다르다고 이익보다 명예를 중시한다고 설명했어요. 한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기업이 돈 버는 게 목적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화가 수익성 낮은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투자 내역을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화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중국의 압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타협했을 겁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승연은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건 금기를 깬 결정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경계를 넘어선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화는 지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동쪽을 향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밝은 별, 멀지만 강렬한 빛,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진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폭파 집단이라고 모욕당했던 그 회사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받고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저는 수첩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미국은 이익으로 움직인다. 한국은 명예로 움직인다. 이게 차이다. 그리고 때로는 명예가 이익보다 강하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에게 설명해야 했어요. 왜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지, 그들의 동기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전 근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냐고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작은 나라 아니냐고,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위협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분석 보고서였어요. 2025년 기준 세계 방산 시장 규모 600조 원, 그리고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였습니다. 세계가 변했어요.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했죠. 유럽은 나토 국방비 목표를 상향했고 아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입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 방산 수출액을 보십시오. 2020년 3조 원, 2024년 12조 원, 4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연평균 40%예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죠. 더 놀라운 건 미래 계약 규모였습니다.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만 50조 원이 넘어요. 폴란드 K2 전차 수백 대, 호주 AS9 자주포, 중동 천공 방공 시스템까지 줄줄이 대박 계약들이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협이 아니라 충격이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를 보십시오. 전통적인 미국 무기 시장이었어요. 에이브람스 전차를 쓰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K2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납기도 빠르다는 이유였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자주포는 한국 제품을 샀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방공 시스템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재편이었죠.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뭔지 파악해야 했어요.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중국도 싸니까요. 하지만 중국 무기는 안 팔립니다. 신뢰가 없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전 검증이 됐어요.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천공 방공 시스템은 중동에서 드론을 격추했죠. 성능이 증명된 겁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도 해줬습니다. 폴란드는 K2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호주도 자주포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됐죠. 미국은 절대 안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제품만 팔아요. 기술은 절대 안 넘겨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까지 나눠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단기 이익을 포기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나라들은 한국 부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엔진, 포신, 전자장비 같은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해야 해요. 완제품 한 번 파는 것보다 부품을 평생 파는 게 더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못하는 전략이에요. 의회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기술 유출이라고 난리 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국민 합의로 밀어붙였습니다. 장기적 이익을 본 거죠.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넘을 순 없지 않냐고. 저는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줬어요. 시장 점유율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보였죠. 2020년 한국 방산 수출 세계 순위 9위, 2024년 4위로 뛰어올랐어요. 프랑스를 제쳤고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이 속도면 2, 3년 안에 러시아도 따라잡을 거였어요. 미국은 여전히 1위였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고 있었어요. 2020년 미국 시장 점유율 40%, 2024년 35%로 떨어졌죠. 반면 한국은 3%에서 8%로 올랐어요. 이건 추세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2035년 한국이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60%였습니다. 동료는 믿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지표를 분석했어요.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봤죠. 한국 방산 기업들이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평균 5%예요. 절반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속 개발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무기를요. 한화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목록을 봤습니다. 레이저 방어 시스템, 전자기 펄스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무인 전투 체계였습니다. 드론대 공격 시스템이에요. 수백 대의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협력해서 적을 제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이 증명됐습니다.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에요. 한국은 그걸 먼저 보고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제품까지 나왔어요. 2, 3년 안에 실전 배치될 거라고 했죠. 미국은요. 우리는 아직 연구 단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미래 가치였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였죠. 10년 안에 세계 방산 시장의 지배력을 놓고 미국과 한국이 경쟁하게 될 거라고 적었습니다.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과대평가 아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소평가하면 큰일 난다고 답했죠.
우리가 일본을 과소평가했다 반도체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중국을 무시했다가 제조업 쑥대밭이 됐어요.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저는 경고했어요. 그들을 얕보면 방산 시장마저 내줄 거라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 싸움이었어요.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주권을 가집니다. 무기를 남한테 의존하면 독립국이 아니에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 무기에 의존하죠. 그래서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자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어요.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갖게 됐죠. 완전한 주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한테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면 폴란드는 한국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호주가 한국 자주포를 쓰면 호주는 한국과 군사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배력의 재편이었습니다. 군사기술로 세계를 묶는 거죠. 미국이 지난 80년간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같은 게임에 뛰어든 거예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을 표시했어요. 폴란드, 호주, 터키, 사우디, 이집트,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 50개국 이상이 한국 무기 체계를 쓰게 될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의 영향력은요?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을 연구하는 이유라고.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에요. 미래의 경쟁자이자 파트너라고.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죠.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근본에는 기술력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한화 같은 기업이 10년간 조 단위 돈을 쏟아부어 핵잠수함을 준비했던 그 정성 말이에요.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는 그 전략, 국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 애국심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기 이익만 보는 미국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장기 전략으로 움직이는 한국 기업들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 한국의 하늘은 밝은을 겁니다. 그들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었으니까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방산은 세계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지금 주목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할 것이다. 동료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변했죠.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래 방산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죠. 그리고 그 잠재력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국방부, 국무부, CIA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를 하라는 지시였어요. 제세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이 바뀌어 있었죠. 조용한 포식자를 다루는 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였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 호주 파일을 띄웠어요. 오커스 동맹 자료였죠. 2020년대 초반 호주가 핵잠수함 기술 승인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핵추진 기술을 승인한 건 처음이었죠. 영국과 함께 호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화면에 호주 현황 데이터가 떴어요.
2020년대 중반 현재까지 건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었죠.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준비 단계였습니다. 예산 문제가 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2배로 뛰었어요. 기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호주엔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었죠. 처음부터 다 배워야 했어요. 시설도 문제였습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없었어요. 새로 지어야 했죠. 환경평가도 통과해야 했고 지역 주민 반대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지연되고 있었어요. 저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호주 프로젝트 진행률 20%, 완성 예상 시기 10년 후, 총 예산 초과율 100%,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같은 해 승인을 받았죠. 호주 다음 2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승인 나온 그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상기시켰어요. 한화오션이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선언했죠. 설계 완료, 시뮬레이션 완료, 검증까지 끝난 상태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호주와 한국을 나란히 놓고 본 거죠. 호주는 승인 후 4년간 20%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승인 나온 순간 90% 완료 상태였어요. 호주는 10년 후 완성 예정이었죠. 한국은 2년 안에 진수 가능했습니다. 호주는 예산이 2배로 뛰었습니다. 한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호주는 기술 인력이 부족했죠. 한국은 500명 넘는 전문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준비의 차이라고. 호주는 승인을 받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승인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거죠. 10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10년간 극비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도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놨어요.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허락을 구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승인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요.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보망이 뚫린 겁니까? 10년간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뚫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봤던 겁니다. 한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공개적으로 조선소를 확장했고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죠. 다만 우리가 그걸 일반 선박 사업으로 봤을 뿐이에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불꽃놀이나 하는 회사가 핵잠수함을 만들 거라고. 우리는 속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새 화면을 띄웠어요. 제 최종 권고안이었죠. 한국을 재평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저는 주장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독자 생존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호주 모델은 폐기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승인하고 기술 이전하고 10년 기다리는 방식은 안 통해요.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승인은 형식일 뿐이었죠. 그럼 한국 모델은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협력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우리 기술과 결합하는 거죠. 일방적 이전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지난 80년간 미국은 기술을 주는 쪽이었죠. 받는 쪽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조선 기술이 그렇고 배터리 기술이 그렇습니다. 이제 핵잠수함 설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얕본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의지를 얕본 겁니다. 30년간 거부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집념을요. 데이터는 과거를 보여줍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은 미래를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유의 에너지 말이죠. 모욕을 동력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 워싱턴은 압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에게 불가능이란 아직 하지 않음을 뜻한다는 것을요. 그들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죠.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했어요. 그들은 동맹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등한 동맹이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제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15명 중 12이 찬성했어요. 한국 재평가안이 통과된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 멀리 링컨 기념관도 보였죠. 미국의 상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징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와 대등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그렇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차이가 뭘까? 둘 다 동맹국이에요. 둘 다 승인을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준비입니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호주는 승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성을 목표로 삼았어요. 승인은 그저 중간 과정일 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호주 파일과 한국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호주 파일을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참고할 필요가 없었죠. 한국 파일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이게 표준이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움직이려 할 거예요. 승인 전에 준비를 끝내놓는 방식으로요. 저는 새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징, 첫째 장기 준비, 둘째 독자 개발, 셋째 완벽한 준비 상태, 넷째 즉시 실행 능력,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방식이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를 끝내놓는 것,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하지만 태평양 건너에서는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우리가 존중해야 할 무서운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모든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워싱턴은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랐어요.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패배감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웠어요. 하나는 1990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환영 남조선 폭파 집단이라고 적힌 현수막이었죠. 다른 하나는 현재 한화오션의 핵잠수함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침묵의 상어 컴퓨터 그래픽이었어요. 검은색 선체가 심해를 가르고 있었죠. 30년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사진 한 장이 저 잠수함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모욕이 기술로 바뀌는 듯 30년이 필요했던 거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뭘 했을까요? 30년간 우리는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위험하다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없이도 해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첫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은 20년이 걸릴 거라던 그 예측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꺼내 천천히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던졌어요. 분석가로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는 감동했어요. 데이터로는 잴 수 없는 뭔가를 본 겁니다. 의지였고 집념이었으며 자긍심이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어요. CNN이 특집을 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BBC도 심층 분석을 내보냈죠.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나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통계가 놀라웠습니다. 관련 기사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섰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200만 건 이상 공유됐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에요. 특히 미국 내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봤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였습니다. 반대는 20%에 불과했죠. 왜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한국을 지지할까?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썼더군요. 그들은 우리 편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요. 뉴욕 주립대 교수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 견제에 필수적이라고요. 핵무기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 아니에요. 전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무기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투명성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실시간 감시가 되고 국제기구에 자동 보고된다고 했죠. 이게 새로운 비확산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교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동맹으로서의 인정이었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존중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죠.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누군가 축하하고 있을까? 한화오션 엔지니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10년을 극비리에 일했던 그들은요. 승인 소식을 듣고 환호했을까? 아니면 조용히 다음 과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승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30년 전 모욕을 당했던 그 사람은요. 조용히 품격을 보여주라던 그 명령이 이루어진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기업인들에게, 그리고 30년을 기다렸던 국민들에게요. 건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던 걸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의지로, 분석이 아니라 집념으로 말이죠.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200만 조회수 68% 지지율, 1000만 기사 조회,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주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쌍방향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었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조용한 포식자, 그들이 보여준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서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교훈을 줬다고, 의존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을, 조용히 준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적었어요. 본론은 데이터로 채웠습니다. 30년 요청의 역사, 10년 극비 개발의 과정, 한화의 이중 전략, 김승연의 리더십, 모든 걸 정리했어요.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들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들의 의지는 어떤 데이터로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끝내야 할까?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절대 한국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의리의 나라이자 기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를 모르는 국민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코리아 리포트 최종본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워싱턴 전역에 배포될 겁니다. 백악관에도 가고 국방부에도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역사에 남을 겁니다. 미국이 동맹을 재정의한 순간의 기록으로요.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의 증거로 말이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밤을 꼬박 샜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미국의 자랑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지금쯤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겠죠. 30년 꿈이 현실이 된 날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위스키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그들의 조용함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폭파 집단이라고 불렸던 회사가 침묵의 상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욕이 최고의 기술로 완성됐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압도적으로,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성공했어요.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죠.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 불도 껐어요.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긴 하루였죠. 아니, 긴 2달이었어요. 한국을 연구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숫자 너머의 정신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30년의 여정 모욕에서 승리까지 그 긴 여정을 완주한 한국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해냈어요.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경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한 나라의 지난 시간과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수천 년의 기술이 세대를 건너 되살아난다는 게 참 놀랍죠.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어쩌면 그건 시간이 만든 필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엔 어떻게 남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